안녕하세요. 이혼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이고요. 서류 정리하면 다 끝날 시어머니지만 위암 2기 투병 중인 거 알고 나니 참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어떻게 보면 벌 받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3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랑 외도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 동창은 저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집 딸아이가 저희 딸이랑 같은 학교인데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했던 사람이라 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소문난 애처가였죠. 회식을 하든 친구들과 만남을 갖든 집에 오기 전엔 꼭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음료라도 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은행 볶은 걸 좋아하는 걸 알고 맥주집에서 나오는 안주를 바리바리 싸서 우리 와이프가 은행을 좋아해 하며 뒷주머니에 넣어오곤 했어요. 그리고 술 먹어 벌개진 얼굴로 활짝 웃으며 티슈 안에 은행 몇 알을 저에게 보여주곤 했었죠. 그런 사람이었고 아이에게도 다정한 아빠라 저는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시던 일 은퇴하시고 귀농하고 계시는데 바쁜 수학철에 꼭 찾아가 일손도 도와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말씀으로는 사돈께서 시골에 사시니 우리는 행운이지. 일 도와드리는 건 핑계고 우리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시골도 즐겨보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셨죠. 비록 제사나 명절 때 며느리가 회사 다니느라 힘든 것도 이해 안 해주시고 가차없이 일 시키시는 것 때문에 시자는 시자다 라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무난한 시부모님 축에 속하긴 할 거예요. 여기 사연 나오는 괴팍한 시어머니들처럼 대놓고 저를 괴롭히거나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랑도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에 가끔 다투긴 했어도 그래도 보통의 부부들처럼 바로 화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던 저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저의 우주가 한순간에 뒤엎어진 건 바로 3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대리를 불러 집에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 제가 먼저 자겠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먼저 자라고 했고요. 그런데 마침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바람에 통화를 하다 보니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 오는 것까지 보고 자자 싶어 거실에서 기다렸죠. 저희 아파트는 등록된 세대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입차하면 월패드에 뜹니다. 그날도 남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왔다는 알림을 받고 길어야 5분 안엔 도착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분이 넘고 10분이 넘어도 남편이 안 오더라고요. 가끔 차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분리수거장에서 정리하고 올 때가 있어서 오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도와주려고요. 그런데 분리수거장에도 안 보이더군요. 어디 갔나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 남편 차를 찾았어요. 그런데 원래 되는 자리에 없더군요. 저희는 세대마다 지정 주차거든요. 그런 일은 처음이었고 제가 아무리 남편을 의심 안 하고 산다고 해도 그날은 뭔가 뒷목이 쭈뼛해지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차를 저절로 끈질기게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파트 제일 지하층의 어느 구석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뭔가 보통 일은 아니다 싶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수상한 낌새를 보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주차되어 있는 남편 차로 다가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정신없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은 둘째치고 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보니 세상에 앞서 제가 말했던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창문을 부서져라 치니
그제야 남편과 그 동창년이 아연 실색하며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오해라며 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그 소란에 그 동창이란 년은 제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부터 떼서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고요. 손 쓸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애걸복걸하며 아니, 각도가 그래서 그런 거지 입을 맞춘 게 아니야. 진짜 네가 오해한 거야. 안전벨트 풀어주다가 그런 포즈가 나온 거야. 라고 뻔뻔하게 빡빡 우기더군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더군요. 그게 더 복장 터졌습니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빌기라도 하면 그렇게까지 어이없진 않겠어요. 누가 봐도 불륜이고 누가 봐도 스킨십인데 아니라고 그냥 우겨댈 뿐인 남편을 보며 내가 지금껏 살붙이고 살아온 남자가 이 남자가 맞는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더군요. 제가 아무리 상식적인 질문을 해도 남편은 그저 아니다로 응수했습니다. 입을 안 맞춰? 내가 다 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도 여보가 착각한 거야. 그러면 왜 평소 되던 자리가 아니라 한층 더 밑에 내려가서 그것도 제일 구석 자리에 차를 댔어?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그날 현미랑 아파트 들어오다가 우연히 만나서 대리기사님이 아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태워준 거고 마침 현미가 운전 연습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안전벨트 풀어주다가 운전 연습을 현미 씨가 했는데 왜 현미 씨가 보조석에 앉아 있는데? 그게 잠깐 자리를 바꾼 거야. 야, 너 진짜 장난치냐? 차라리 미안하다고 빌어. 그럼 블랙박스를 왜 현미 씨가 가져갔는데? 그냥 놀라서 의심받을까 봐 가져갔나 봐. 아무튼 아니야. 여보, 진짜 아니야. 그렇게 답답해 미칠 것 같은 대화를 하고 나니 더는 답이 없겠다 싶어서 그 불륜녀 집으로 쳐들어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이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오늘 처음으로 입 맞춘 거고 그 전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면서. 그걸 누가 믿나요? 지금까지도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뻔뻔스럽게 한 주제예요. 맘 같아서는 동네방네 소리 지르며 두 년놈들을 매장시키고 싶었지만 제 딸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더군요. 이대로 동네에 소문이 나버리면 제 딸은 물론이고 그 집 딸도 부모 잘못만 한 죄로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게 될 게 뻔했어요. 저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딸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애들 없이 조용히 부모들이랑만 사자대면 했습니다. 그 불륜녀는 저희 남편이랑 언제 의견을 정리했는지 둘이 똑같이 얘기하더군요. 그날 입 맞춘 게 처음이었고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다면서. 둘이 불륜 사실이라는 걸 절대 안 밝히더군요. 남편은 그 사이 핸드폰을 싹 초기화해서 예전 기록이 하나도 없었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도 그 여자가 어디 버려버렸는지 없었고요. 진짜 황당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었습니다. 시댁에도 다 알렸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는커녕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며 빡빡 우기고 있다고요. 시부모님은 처음엔 펄쩍 뛰시며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다고 우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님은 그런 상처를 받게 해서 미안하구나. 같은 여자로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우리 새아가 얼마나 속상할꼬 하시며 절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역시 이제 아들놈 안 보고 살 거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몇 주 제 편을 들어주며 공감해 주시는 듯 하더니 그런데 그날이 처음이라잖니. 우리 애가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모양이야. 네가 좀 봐주고 살면 안 되겠니? 아영이도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시며 저더러 그냥 덮어놓고 살길 바라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도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을 테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혼하길 바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며느리래 봤자 제 자식만 하시겠냐고요. 저는 남일 뿐이죠.
아무튼 시부모님은 저를 설득하시며 이혼 안 하고 살길 바라셨고, 이혼만 안 해준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 저에게 외제차를 사주겠다 어쩐다 온갖 감언이설을 하시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버님 명의 아파트였거든요. 명의만 아버님 것일 뿐 다달이 월세 개념으로 돈 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천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고요. 그건 그거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한창 사춘기 시작이라 예민할 텐데 제 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받을 상처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치만 그렇게 저를 속인 남편이랑 평생을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딸아이 하나 책임져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도 아니고 딸이니 나중에 크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니 시댁에서 잠깐 잠잠하더라고요. 남편도 며칠 조용히 있길래 이혼 준비해 주려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혜미야, 사실 내가 암이란다. 그것도 말기.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대. 불쌍한 내 생각해서 조금만 참고 살아줄 순 없겠니? 나 죽고 나면 그때 이혼하렴. 응? 내 마지막 소원이자 부탁이다. 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무슨 암이냐고 하니 대장암이시래요. 그것도 손 쓸 수도 없는 말기. 어머님, 그게 정말이세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어머님께 소리치자 어머님은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됐다면서 늦게 말해 미안하지만 본인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살아생전 아들 이혼하는 건 보고 죽지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을 위해서 딱 1년만 참고 살아줄 수 없겠냐면서 어차피 죽을 텐데 좀만 기다렸다가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자마자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렇게까지 나쁜 감정은 없었고 또 오히려 사이 좋을 때도 많았던 고부 관계여서 제 남편의 어머니인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곧 있으면 죽는다는데 어르신 소원 한번 못 들어드리면 제가 천하의 나쁜 년이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신우도 주에 한 번씩은 찾아와. 우리 엄마 곧 있으면 죽는데 한 번만 봐줄 순 없어? 내 동생 나쁜 짓 한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옳게 우리 엄마랑 사이 좋았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딱 1년만 봐주라. 응? 이라며 울었고 남편은 본인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눈 딱 감고 1년만 참아달라 무릎 꿇고 빌더군요. 솔직히 그런 분위기에 냉정하게 이혼 서류 진행시킬 사람 몇 없을 겁니다. 마음이 저도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한부 1년이시라니 딱 어머님 임종까지만 살고 그때 끝내자 싶더군요. 어차피 아이한테도 갑작스러운 이혼은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며 저에게 연신절을 했고 어머님도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어쨌든 난 이제 갈 노인네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렴. 사는 김에 마음 풀도록 노력해주면 내가 더 고맙겠고.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를 배신한 남자와 저는 1년의 기약을 하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는 저를 거의 여왕님 모시듯 하며 저자세로 굴었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는 더 행복해했고 겉으로만 보면 오히려 그 사건 이전보다 훨씬 화목한 집안 분위기가 되었죠. 참, 저는 다시 살기로 한 조건으로 그 여자를 이사시키기로 했어요. 그 여자랑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그 여자가 이사를 가더군요. 참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졌어요. 대신 제 마음은 지옥이었죠. 눈을 감아도 남편의 불륜이 상상이 되어 미쳐버릴 것 같았고 눈을 떠도 남편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 화병이 나는 것 같았어요.
참 잔인하게도 저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에 저는 그야말로 포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살고 있었고 2번의 명절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시댁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저 귀찮게 괜히 병문안 올 필요도 없으니 그냥 그 시간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라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 차도는 좀 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한 달에 1~2번은 연락을 했었어요. 신우에게 물어보면 그냥 치료받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얼머무리며 전화를 끊고, 어쩔 때는 우리 엄마 언제 죽나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냐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파서 힘이 없다는 핑계로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저희 딸아이가 영상통화를 걸어도 아파서 얼굴이 안 좋아졌다며 피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1년이 흘렀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점점 좋아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항암약을 썼는데 잘 먹힌다나 뭐라나. 잘 됐다 싶었죠. 어차피 어머님은 1년 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저도 1년만 살기로 했는데 나아지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집에 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혼 얘기도 다시 꺼낼 겸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머님 낯빛이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대장암 말기라 아무것도 못 드신다길래 저는 TV에서 보던 강목 같은 환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보이셨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있고 입이 메말라 있는 거 빼면 체중도 딱히 빠져 보이지 않으셨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1년 만에 뵙는 거라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좋아 보이시네요. 몇 달 전까지는 40kg도 안 됐었는데 요 몇 주 사이에 살이 좀 찐 거야. 다행이지? 죽을 뻔했다는데 약이 그래도 신통하게 맞는 모양이야. 기적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셨고 옆에서 남편은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이죠. 대장암 말기에서 이렇게 차도가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솔직히 이상하단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어머님은 계속 제 손을 잡으며 그래도 완치가 된 건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지금 내 상태란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조금만 더 살아주련 이라고 또 눈물로 호소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저희가 그래도 1년 사는 동안 제 남편이 잘하지 않았냐, 반성 많이 했다더라. 그래도 다시 살고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고 그러지 않느냐. 부부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라고 하시며 조금만 더 살라고 애걸복걸 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 앞에서 냉정하게 또 이혼을 얘기하고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절대 극복하지 못했고 집안은 평화롭지만 저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물론 겉보기엔 행복한 가정이겠지만 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또다시 얘기하면 어머님이 충격에 병원에 실려가셨다, 다시 암 수치가 높아진다 하시며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고, 그렇게 이혼 얘기는 번복되기 일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우리 엄마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너 나랑은 다르잖아. 나는 나쁜 놈이었지만 넌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흡사 제 손발을 묶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게 거의 2년 반 정도 반복되니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더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하러 햇수로 3년이나 참아주나 싶은 생각이 이제야 들더군요. 어머님 생각, 제 딸 생각해주다가 제 속만 골마가고 있었고 저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 때문에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어야만 회사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든 말든 이제 더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다시 물었죠. 어머님은 어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 순 없잖아. 여보, 당신은 꼭 우리 엄마가 죽길 바라는 것 같아. 뭐라고?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뭔가 이혼을 어머님 목숨을 담보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나도 언제 이혼당할지도 모르고 내 속도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 나랑 계속 살면서 그래도 그런 대로 마음 많이 풀린 건 사실이잖아. 내가 그전보다 훨씬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뭐가 우리 딸한테 더 나을지. 우리 딸은 지금이 너무 좋대. 응? 당신 지금까지도 잘 참고 살았잖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어머님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핑계로 어쨌든 2년 반 더 같이 살았고 또 신기하게도 그게 가능하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분노도 처음보다는 점점 사그러든 건 사실이었고요. 물론 정신과 약 도움도 받았지만요.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들었고 어찌 되었건 어머님 상태는 좀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으니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냥 그날따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없이 무작정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은 한적한 주택가고 집 앞에 주차할 곳이 2칸밖에 없어서 손님이 오실 경우 나머지 차는 길에다 대야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차가 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손님 차가 안에 2대가 있다는 뜻인데 누가 찾아오셨나 싶어서 밖에다 차를 대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스피커로 트로트 노래가 흥겹게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안을 슬쩍 들여다봤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손님들이랑 술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대장암 말기라는 양반이 막걸리를 사발로 들이키고 그 매운 닭발을 안주로 마구 드시고 계셨습니다.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벙쪄 있다가 저는 바로 알아차렸죠. 어머님이 저한테 뻥을 쳤구나.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의심은 갔지만 설마 했어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을 칠 수가 있나 싶기도 했고 또 어르신 목숨이 오늘 내일 한다는데 대놓고 의심하기도 뭐했고요. 그런데 그 꼴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깔깔 웃으며 연신 막걸리를 들이켰고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신나게 떠드시더군요. 그때 제 귀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녹음 기능을 켰죠. 이봐, 아들네는 요새 어때? 잘 산대? 잘 사나 봐. 그러게 시간이 약이라니까. 미워서 죽이고 싶더라도 일단 살붙이고 살다 보면 다 다시 정들게 되어 있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날이 온다니까. 아무튼 이 사람도 보통 여우가 아니라니까. 우리 딸이 댁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나는 아주 무서워. 며느리 올 때는 눈 밑에 시꺼멓게 바르고 누워있다면서 연극 배우도 댁 같진 않을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때서? 아니 이혼해봐. 지만 손해지 뭐. 어디 여자 혼자 애를 키우고 살아? 나 아니었어 봐. 진작 이혼하고 지금쯤 혼자 개고생하고 있을 텐데 뭐. 지도 지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혼 안 하는 게 나으니까 붙어있는 거지. 대단해. 그래서 언제까지 암 환자 연기하고 있을 건데? 언젠가는 들킬 텐데. 점점 호전된다고 해야지 뭐. 설마 그 앞에 대고 어머님 죽는다면서요? 왜 안 뒤지고 지랄이세요? 하진 않겠지 뭐. 걔가 좀 바보 같은 구석이 있잖아. 며느리는 좀 순진한 맛이 있어야 다루기가 편해. 에휴, 우리 아들내미만 고생이지 뭐. 걔만 생각하면 딱해. 아하하, 역시 이 양반 웃겨. 저는 어머님과 친구분의 대화에 망부석이 된 듯 그 자리에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가슴이 미친 듯 뛰고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병신이 맞았어요. 어떻게 한 번 속지 2번을 속죠? 어머님 말기 암이라고 해서 마지막 소원 들어준답시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결국 저는 또다시 속은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실을 밝히고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고 했죠. 남편의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사실 없었어요. 남편이 다 지워버렸고 그때 그 블랙박스도 결국 못 찾았거든요. 남편한테 카톡으로 유도신문을 해도 이 여우 같은 인간은 절대 증거 남기며 대답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제가 요즘도 현미 맞나? 라고 물으면 현미라니 나한텐 당신밖에 없잖아 라고 대답하거나
저번에 바람 피우다 나한테 걸린 거 계속 반성하고 있지? 라고 물어도 내가 무슨 바람이야 라고 시치미를 떼더군요. 이도 저도 안 될 바에 재산이나 챙기자 싶어 아버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때 집 명의 돌려주시기로 한 거 왜 아직도 미루고 계시냐고요. 아버님이 우물쭈물 하시길래 제가 바로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살든 말든 하지 않겠냐고 반협박을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바로 제 명의로 돌려주시더군요. 일단 집부터 그렇게 확보하니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차근차근 재산들 다 정리했습니다. 집도 탈탈 털어 귀중품은 모두 따로 보관해뒀고요. 이것저것 서류 정리할 거 다 한 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또 시작이라는 듯 엄마 아픈데 진짜 너무하다며 제 원망을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어머님 막걸리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화 내용 녹음한 것도 크게 들려줬고요. 남편 얼굴이 점점 더 흑빛이 되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사람 하나 갖고 노는 거 재밌었어? 온 집안이 전부 사기꾼이네?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나 기만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기 잘만 하더라? 니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라고 소리치니 남편이 벌벌 떨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된 듯 되려 소리를 치며 증거도 없는데 자기가 이혼을 해주겠냐며 큰소리 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자기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3천만 원도 안 된다면서 재산도 분할 안 해줄 거고 저 정신과 병력 있으니 딸도 자기가 키울 수 있다고 하며 큰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남편이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길래 어쩔 수 없이 소송 들어갔죠. 할 수 있는 거는 다 걸어보려고요. 그런데 진짜 상상치도 못하게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암이래. 이번엔 진짜 암이래. 위암. 우리 엄마 어떡해? 하면서 울더라고요. 기가 차지도 않더군요. 레파토리가 식상하네요. 네, 연기 계속 하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라고 하면서 전에 없이 펑펑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소화가 잘 안 되길래 아들일 때문인가 했더니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정밀검사 소견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위암 2기라더군요. 이번에는 정말이라면서 온 가족이 울고불고 저한테 병원 자료 PDF 파일을 보내주질 않나 의사랑 영상통화도 시켜주겠다면서 오바육바를 떨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 했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만 적당히 했어도 살았겠죠. 그 동화 결말 비참한 거 아시죠? 그러게 거짓말 안 하고 좀 착하게 살았으면 늑대한테 잡아먹혀 죽진 않았겠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라고 했더니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집에서 내쫓아 버렸고요. 시모가 엉엉 울며 전화하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한 번만 병문안 와줄 수 없겠니? 이번엔 진짜야. 나 곧 수술도 한다. 제발 한 번만 와서 내 얼굴 보고 가. 응? 싫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일 텐데 뭐하러 가요? 그리고 저 이혼 소송 중이라 어머님 이제 안 봬요. 아니 못 봬요. 세아가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못된 심부를 먹어서 이렇게 됐나 봐. 너한테 사과하마.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나 때문이라면 제발 이혼하지 말아다오. 어머님, 저도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지만 어머님 벌 받으신 거예요. 라고 한마디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병원에 확인해보니까 진짜는 맞더라고요. 수술 예약이 되어 있었고요. 암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이 잘 될 것 같진 않다고 하던데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기만 당했던 지난날 고통받았던 제 과거 생각하면 나중에 장례식장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남편과 시댁에 더는 연민 안 갖고 정 딱 떨어지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